저한테 신경 끄세요. 며느리와 굳이 잘 지내려고 하지 마시라고요. 넌 내 아들과 결혼한 나한테는 하나밖에 없는 며느리잖아. 시어머니가 며느리가 귀해서 잘해주는 것뿐인데 신경 끄라니? 어머니가 착각하셔서 제가 확실히 말씀드릴게요. 아들은 어머니 자식이 맞아요. 하지만 저는 그저 아들과 결혼한 사람일 뿐이에요. 가족이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며느리가 시어머니에게 너무 상처받는 말을 하는 거 아닌가요? 대체 무슨 일일까요? 사연 시작 전에 무료 구독 버튼 눌러주시고 좋아요, 알람 설정도 눌러주시면 올 한 해 집안에 큰 행운이 밀려들어올 거예요. 사연 들어보시고 어머니의 행동이 잘못됐다고 생각하신다면 댓글로 의견을 남겨주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올해 66세 이정이에요. 아들 성호가 35세에 결혼을 했는데 처음에는 정말 며느리를 친딸처럼 예뻐했어요. 지은이라는 아이인데 32세예요. 어머니, 앞으로 잘 부탁드려요. 첫인상은 나쁘지 않았어요. 조용하고 얌전해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잘 챙겨주기로 마음먹었죠. 지은아, 이제 정말 가족이 됐으니까 편하게 생각해. 네, 감사해요. 처음 몇 달은 괜찮았어요. 지은이가 감기라도 걸리면 바로 한의원 가서 한약 지어다 주고 회사에서 힘들다고 하면 마사지, 쿠폰도 사다 줬어요. 어머니, 이런 건 괜찮은데요? 우리 지은이 고생 많이 하니까요. 몸 관리 잘해야지. 명절 때는 지은이 친정 부모님께도 선물 꼭 챙겼어요. 백화점에서 비싼 한우 세트 사서 보내고 일본에 사는 딸한테도 전화했죠. 지혜야, 미안한데 지은이가 좋아하는 그 일본 과자 있잖아. 몇 박스만 보내줄 수 있어? 엄마, 또 며느리 때문에 돈 쓰네. 국제 택배비도 만만치 않은데. 괜찮아. 우리 며느리 좋아하는 거니까. 그런데 문제는 지은이 반응이었어요. 좋아하는 기색이 별로 없더라고요. 어머니가 또 이런 걸 사주셨네요. 맛있다고 했잖아. 네, 맛있긴 한데 이런 건 굳이 안 사주셔도 되는데요. 굳이 안 사줘도 된다고요? 며느리 좋아하는 걸 사주는 게 당연한 거 아닌가요? 그러던 어느 날 지은이 회사 근처에서 볼 일이 있어서 깜짝 커피차를 보냈어요. 우리 며느리 힘내라고요. 50만 원이나 들었는데 기쁘게 해주고 싶었거든요. 우리 며느리 지은이 힘내요. 시어머니가 응원합니다. 그런데 그날 저녁에 성우한테서 전화가 왔어요. 엄마, 왜? 지은이 좋아했어? 그게 지은이가 좀 당황했대요. 당황. 왜? 회사 사람들이 다 보고 수긍거렸대요. 되게 창피했다고. 창피. 뭐가 창피해? 시어머니가 며느리 응원하는 게 이런 건 미리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대요. 미리 말씀해 달라고요. 깜짝 선물인데 미리 어떻게 말해요? 엄마가 좋은 마음으로 한 건데 좋은 마음인 건 알겠는데 다음부터는 꼭 미리 연락 주세요. 그때부터 뭔가 이상했어요. 뭘 해줘도 미리 연락해 달라. 부담스럽다. 이런 말만 하더라고요. 지은이 생일에는 금반지를 선물했어요. 요즘 금값이 얼마나 비싼지 아세요? 그래도 우리 며느리 생일인데 제대로 해주고 싶었어요. 어머니, 이런 거 안 사주셔도 되는데요. 우리 지은이 생일인데 이 정도는 해야지. 예쁘게 껴. 저는 이런 거 별로 안 좋아해요. 안 좋아한다고요? 그럼 뭘 좋아하는데요? 그런데 다음날 성호가 또 전화하더라고요. 엄마, 지은이가 금반지가 너무 부담스럽대요. 부담스러워? 왜? 요즘 젊은 사람들은 그런 거 잘 안 한대요. 너무 무겁다고. 그럼 뭘 선물하라는 거야? 간단한 꽃다발이나 아니면 그냥 안 해도 된대요. 안 해도 된다고요? 며느리 생일을 안 챙겨도 된다고요? 성우야, 엄마가 며느리 생일 챙기는 게 그렇게 이상해? 이상한 게 아니라 지은이가 그런 걸 부담스러워해요. 부담스럽다는 말만 계속 나오더라고요. 뭘 해도 부담스럽다. 미리 연락하라. 요즘은 안 그런다. 선물을 받아놓고 저렇게 솔직하게 얘기하는 것도 상대방에 대한 예의가 아닌 거 아닌가요? 추석 때는 정말 어이없었어요. 지은아, 이번 추석 준비 좀 도와줄 수 있어? 어머니, 저는 요리를 잘 못해서요. 괜찮아. 옆에서 지켜보기만 해도 되니까 배워두면 좋잖아. 그런데 지은이가 뭐라고 했는지 아세요? 저희는 친정에서 보내기로 했어요. 친정에서요? 시댁 추석인데 어머니, 요즘은 번갈아 가면서 보내요. 올해는 친정 차례예요.
번갈아 가면서요. 누가 그런 룰 정했나요? 그래도 시댁이 우선 아닌가? 어머니, 그런 생각은 좀 구식이에요. 구식이라고요? 며느리가 시어머니한테 구식이라고 말해도 되나요? 결국 그해 추석은 혼자 준비했어요. 전 부치고 나물 무치고 남편은 도움이 안 돼요. 정희야, 여자 일은 여자가 하는 거지. 나는 모르겠어. 당신 아들 부부는 친정에서 편하게 놀고 있는데 나 혼자 이 고생을 해야 해요. 그냥 간단히 해. 뭘 그렇게 복잡하게 차여. 남편도 이런 식이니까 더 속상하죠. 성우 부부는 친정에서 편안하게 보냈어요. 사진도 올리더라고요. 지은이 어머니가 해준 음식 먹으면서 행복해하는 모습. 그 사진 보는데 정말 기가 막히더라고요. 아, 이게 요즘 며느리구나. 그런데 진짜 결정타는 따로 있었어요. 어느 날 제가 삼계탕을 끓였거든요. 몸보신도 할 겸 아들네 불러서 같이 먹으려고 했어요. 정우야, 엄마가 삼계탕 끓였어. 지은이랑 같이 와서 먹자. 엄마, 죄송한데 지은이가 독감에 걸렸어요. 열도 나고 몸살이 심해서 못 일어나겠대요. 아이고, 우리 지은이가? 그럼 괜찮아. 푹 쉬라고 해. 네, 이번 주는 좀 쉬게 해주세요. 전화를 끊고 나서 생각해보니까 마음이 짠하더라고요. 아픈 며느리 생각에 그냥 둘 수가 없어서 삼계탕을 보온밥통에 담고 김치랑 밑반찬까지 챙겼어요. 아픈데 제대로 된 음식 먹어야지. 그래서 미리 연락 안 하고 아들네 집으로 갔어요. 아픈 사람한테 번거롭게 전화하기도 그렇고 깜짝 음식 배달해주면 좋아하겠다 싶었거든요. 그런데 아들네 집 앞에 도착했는데 뭐가 보이는지 아세요? 성우랑 지은이가 멀쩡하게 손잡고 집에서 나오는 거예요. 지은이는 화장까지 예쁘게 하고 웃으면서 말이에요. 독감에 걸려서 못 일어난다던 사람이요. 저랑 눈이 마주치자 둘 다 당황하더라고요. 특히 지은이 얼굴이 새하얘졌어요. 엄마, 왜 여기? 지은이 독감 걸려서 못 일어난다며? 이렇게 멀쩡하게 외출하니? 지은이가 얼굴이 빨개져서 말을 더듬더라고요. 어머니, 그게 조금 나아져서. 조금 나아졌다고 화장하고 나들이 가? 아까 성우 말로는 열나고 몸살 심하다던데. 성호가 황급히 말을 막으려 하더라고요. 엄마, 사실은 다신 뭐야? 시댁에 오기 싫어서 거짓말한 거지? 그때 지은이가 짜증난다는 듯이 말하더라고요. 어머니, 꼭 아프지 않아도 시댁에 안 갈 수 있는 거 아닌가요? 그럼 아프다고 거짓말은 왜 해? 솔직히 말하면 또 억지로 오게 하시잖아요. 그럼 솔직히 말해봐. 왜 오기 싫었어? 지은이가 그제야 진짜 속마음을 드러내더라고요. 어머니는 성우 씨 어머니잖아요. 제 엄마는 아니잖아요. 그래도 가끔 와서 밥 먹는 것도 싫어? 어머니,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너무 자주 부르셔서 부담스러워요. 자주 불렀다고요? 한 달에 한두 번이 자주예요? 지은아, 그래도 우리가 가족이니까 이런 정도는. 그때 지은이가 정말 또박또박 말하더라고요. 어머니, 며느리와 굳이 잘 지낼 필요 없어요. 그 순간 정말 멘붕이었어요. 귀를 의심했어요. 지은아, 지금 뭐라고 했어? 어머니가 저한테 너무 많이 해주시려고 하시는데 저는 그런 게 편하지 않아요. 각자 적당한 거리를 두고 지내야죠. 그렇게 가깝게 지내려고 할수록 제 마음은 더 멀어져요. 이렇게는 못 살아요. 적당한 거리요. 시어머니랑 며느리가. 우리가 한 가족인데 무슨 거리를 둬? 어머니, 법적으로는 가족이지만 실질적으로는 남남이잖아요. 남남이라고요? 남남이면 뭐하러 결혼했어? 성우야, 너는 가만히 있을 거야? 성호가 뭐라고 했는지 아세요? 엄마, 지은이 말도 맞는 것 같아요. 요즘은 다들 그래요. 자기 아내가 자기 엄마한테 남남이라고 하는데 맞다고 해요? 너희들 진짜 그렇게 생각해? 지은이가 확실히 한 번 더 짚어주더라고요. 어머니, 너무 끈끈하게 지내려고 하지 마세요. 저희는 저희 생활이 있어요. 그러면서 성호팔을 잡아당기더라고요. 자기야, 우리 늦었어. 빨리 가자. 둘이 그냥 가버리더라고요. 저를 아파트 앞에 혼자 남겨두고 말이에요. 손에는 아픈 며느리 걱정해서 정성껏 끓인 삼계탕이 들려있고 귀에는 굳이 잘 지낼 필요 없다는 말이 맴돌고 그 순간 정말 허탈했어요. 2년 동안 제가 뭘 한 거죠.
집에 돌아와서 남편한테 하소연했어요. 당신, 며느리가 나한테 뭐라고 했는지 알아? 또 뭔 일이야? 굳이 잘 지낼 필요 없다고 하더라고 남남이래. 그럼 남남으로 지내? 뭘 그렇게 애들 쫓아다녀? 당신도 그렇게 생각해? 정희야, 너도 이제 그만 좀 해. 저 애들 귀찮아 하잖아. 남편마저 이런 식이니까 정말 기가 막히더라고요. 그날 밤 정말 잠이 안 왔어요. 계속 생각이 나더라고요. 굳이 잘 지낼 필요 없다고. 좋아. 그럼 정말 안 지내자. 계속 머릿속에서 지은이 목소리가 맴돌았어요. 며느리와 굳이 잘 지낼 필요 없어요. 침대에서 뒤척이다가 일어나서 가계부를 꺼냈어요. 그동안 며느리한테 얼마나 썼나 계산해보고 싶었거든요. 한약값 50만 원, 마사지 쿠폰 100만 원, 금반지 80만 원, 친정 부모님 선물들 200만 원, 일본 과자 국제 택배비까지 대충 계산해도 500만 원은 넘더라고요. 이 돈이면 남편이랑 제주도 몇 번은 갔겠네. 그런데 뭘 해줘도 부담스럽다. 미리 연락해달라. 요즘은 안 그런다만 들었어요. 이제 와서 생각해보니까 진짜 바보 같았어요. 남편이 뒤척이며 일어나더라고요. 정희야, 왜 안 자고 뭐해? 당신, 내가 그동안 며느리한테 얼마나 잘해줬는지 알아? 그런데 삼계탕 갖다 주러 간 날 나를 거기 세워두고 지들끼리 놀러 갔다고. 나 너무 서러워. 몰라. 그런 거 신경 안 써. 500만 원도 넘게 썼어. 그런데 굳이 잘 지낼 필요 없다고 하네. 그럼 이제 그만 써. 뭘 그렇게 애들한테 퍼주고 살아. 당신은 왜 이렇게 무관심해? 정희야, 솔직히 말하면 나도 좀 그랬어. 뭐가? 너 며느리한테 너무 잘해주는 거 보기에도 좀 그랬어. 남편도 그렇게 생각했다고요? 왜 그럼 진작 말 안 했어요? 그럼 왜 그때 말 안 했어? 말해봤자 너 안 들으려고 했잖아. 며느리 친딸 같다고 그러면서. 맞아요. 저도 그때는 정말 지은이를 친딸처럼 생각했거든요. 당신 말이 맞았네. 이제라도 깨달았으면 됐어. 그냥 너 인생 살아. 다음 날 파크골프 동호회 모임이 있었어요. 절친 선미가 회장이거든요. 정희야, 왜 이렇게 안색이 안 좋아? 선미야, 나 어제 며느리한테 큰일 당했어. 또 뭔 일? 아침부터 저녁까지 선미한테 하소연했어요. 커피차 사건부터 금반지, 추석, 삼계탕 거짓말까지 다 털어놨죠. 그래서 며느리가 뭐라고 했는데? 굳이 잘 지낼 필요 없다고 하더라고. 선미가 골프채를 땅에 꽂더니 소리 질렀어요. 뭐? 그런 싸가지 없는 소리를. 나도 충격이었어. 정희야, 너 정말 바보였다. 왜 그런 애한테 그렇게 잘해줬어? 가족이니까. 가족, 그 애가 너를 가족으로 생각했으면 그런 말이 나와? 선미 말이 맞더라고요. 정희야, 솔직히 말할게. 너 며느리한테 너무 잘해주는 거 우리도 다 봤어. 보기에도 좀 과했어. 과했어? 응. 며느리가 감기 걸렸다고 한약 지어다 주고, 생일이라고 금반지 사주고, 친딸한테도 그렇게 안 하잖아. 그럼 왜 그때 말 안 했어? 말해봤자 너 안 들으려고 했잖아. 우리 며느리 예쁘다고 그러면서. 모든 사람들이 다 알고 있었는데 저만 몰랐던 거네요. 선미야, 나 이제 어떻게 해야 해? 너 언제까지 저 애들 눈치 볼 거야? 이제 내 인생 살아. 내 인생. 응. 너 올해 몇 살이야? 66세잖아. 언제까지 남 비위 맞출 거야? 선미가 계속 말하더라고요. 정희야, 너 평생 모은 돈 있지? 그 돈으로 너 하고 싶은 거 해. 그런데 나중에 아들한테 줄 돈인데. 줄 돈. 너 며느리가 뭐라고 했는지 벌써 잊었어. 굳이 잘 지낼 필요 없다며? 그렇긴 하지만. 정희야, 정신 차려. 그 애들이 너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이제 알았잖아. 선미 말을 듣고 보니까 정말 그러더라고요. 제가 왜 눈치를 보면서 살아야 하죠? 선미야, 그럼 나 어떻게 하면 좋을까? 일단 통장부터 정리해봐. 너 평생 모은 돈이 얼마나 되는지. 그러고 나서 그 돈으로 너 인생 살아. 주택연금도 알아보고. 주택연금. 응. 집을 담보로 맡기고 매달 돈 받는 거야. 너 같은 경우에 딱이야.
그날 집에 돌아와서 통장을 다 꺼내놨어요. 평생 모은 적금, 정기예금, 아파트 한 채. 계산해 보니까 적지 않은 돈이더라고요. 그동안 아들 결혼 자금으로, 손주들 교육비로, 며느리랑 손주들을 위해 라며 아껴왔던 돈들이었어요. 그런데 며느리는 굳이 잘 지낼 필요 없다고 하네요. 그럼 이 돈으로 뭐 하고 살지? 선미 말이 계속 생각났어요. 내 인생을 살라고. 언제까지 남 눈치 볼 거냐고. 맞아. 이제 내 인생 살자. 그때부터 마음을 굳혔어요. 주택연금에 대해서 알아보기 시작했죠. 인터넷으로 찾아보니까 제 나이에 우리 집 시세로 계산하면 매달 220만 원 정도 나온다고 하더라고요. 220만 원이면 넉넉하게 살 수 있겠네. 며느리 눈치 보면서 쪼들리게 살 필요 없겠더라고요. 다음 날부터 본격적으로 알아보기 시작했어요. 주택연금이 정확히 뭔지, 어떤 절차가 필요한지 말이에요. 어머님, 주택연금은 부부 중 한 분이라도 살아계시는 동안 계속 받으실 수 있어요. 그럼 집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나중에 돌아가시면 은행에서 집을 처분해서 그동안 지급한 돈을 정산하고 남는 돈이 있으면 상속인에게 돌려드려요. 집에 와서 남편한테 말했어요. 여보, 우리 주택연금 신청하자. 주택연금. 그게 뭐야? 집을 담보로 맡기고 매달 돈 받는 거야. 220만 원씩. 남편이 깜짝 놀라더라고요. 야, 그럼 집이 은행 거 되는 거 아니야?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은 우리가 살고 나중에 돌아가면 처분해서 남는 돈 아들, 딸한테 주는 거래. 그래도 성우한테 물어봐야 하는 거 아니야? 왜 물어봐? 우리 집인데. 남편이 고개를 저었어요. 그래도 나중에 상속받을 집인데. 당신도 그래? 며느리가 굳이 잘 지낼 필요 없다고 했는데 상속은 받으려고 해? 그런 게 아니라 당신 솔직히 말해봐. 우리가 이렇게 살아서 뭐해? 아들 눈치, 며느리 눈치 보면서. 남편이 한숨을 쉬더라고요. 정희야, 그래도 성호는 우리 아들이잖아. 아들이니까 뭐. 아들이 우리를 어떻게 대했는데 며느리가 거짓말하고 우리를 무시해도 가만히 있었잖아. 그렇긴 하지만 당신, 우리 나이가 몇 살이야? 나는 66세, 당신은 68세야. 언제까지 남들 위해서 살 거야? 남편이 말없이 생각하더라고요. 당신도 그동안 힘들었잖아. 며느리 때문에 내가 스트레스 받는 거 보면서. 그렇긴 해. 주택연금 받으면 우리가 하고 싶은 거 다 할 수 있어. 여행도 가고 취미생활도 하고. 정말 돈이 나와? 응, 확실히 나와. 남편이 잠깐 생각하더니 말하더라고요. 그래, 해보자. 어차피 우리 돈인데 우리가 써야지. 남편도 결정했으니까 다음 날 바로 신청하러 갔어요. 필요한 서류들 다 챙겨서 주택연금 신청했죠. 신청하시면 한 달 정도 후에 첫 지급금이 나가요. 정말 후련하더라고요. 그리고 적금도 해약했어요. 2천만 원 정도 되더라고요. 이 돈은 여행자금이랑 취미생활비로 쓰기로 했어요. 여보, 이 돈으로 일본 여행 가자. 일본, 응, 우리 지혜도 보고 좋잖아. 남편이 웃더라고요. 그래, 좋지. 오랜만에 둘이서 여행이네. 그리고 나는 파크 골프도 제대로 배울 거야. 파크 골프. 선미가 하는 거 재미있어 보여. 그래, 해봐. 나도 뭔가 새로운 취미 찾아볼게. 이제 바빠지겠네. 바쁜 게 좋아. 그동안 며느리 눈치 보느라 아무것도 못했는데 이제 내가 하고 싶은 거 다 할 거야. 그날 저녁에 계획을 세웠어요. 여보, 우리 이제 정말 자유로워졌네. 그러게, 오랜만에 속이 시원해. 며느리 눈치 안 보고 사니까 이렇게 좋을 줄 몰랐어. 그런데 문제는 아들한테 언제 말할지였어요. 당신, 성우한테 언제 얘기할까? 미리 말할 필요 있어. 다 처리하고 나서 말하자. 그래도 정희야, 미리 말하면 또 말릴 거야. 며느리가 나서서 반대할 거고. 남편 말이 맞더라고요. 지은이가 알면 분명히 반대할 거예요.
그럼 주택연금 첫 지급금 나온 다음에 말하자. 그래, 그게 좋겠어. 한 달 후가 정말 기다려지더라고요. 진짜 내 인생이 시작되는 기분이었어요. 한 달 후 드디어 첫 주택연금이 들어왔어요. 통장에 입금된 걸 확인하니까 정말 실감이 나더라고요. 여보, 진짜 들어왔어. 오, 진짜네. 이제 성우한테 말해야겠어. 그날 저녁에 성우한테 전화했어요. 성우야, 엄마가 할 말이 있어서 그러는데 시간 되면 지은이랑 같이 와봐. 갑자기요? 무슨 일이에요? 와봐야 알 수 있어. 중요한 얘기야. 다음 날 저녁에 성우 부부가 왔어요. 지은이는 뭔가 불편해하는 기색이 역력하더라고요. 어머니, 무슨 일이세요? 앉아봐. 얘기할 게 있어. 성우가 긴장한 표정으로 앉더라고요. 엄마, 뭔 일인데 이렇게 보셨어요? 성우야, 엄마가 주택연금 신청했어. 퇴경금요? 그게 뭐예요? 지은이가 갑자기 얼굴색이 변하더라고요. 어머니, 주택연금이 뭔지 아세요? 알고 있어. 집을 담보로 맡기고 매달 돈 받는 거지. 성우가 벌떡 일어나더라고요. 엄마! 그거 신청하면 집이 은행거 되는 거예요! 알고 있다고. 왜 그런 결정을 혼자 하세요? 저희한테 상의도 안 하고! 상해? 왜 상해야 해? 우리 집인데. 지은이가 끼어들더라고요. 어머니, 그래도 이런 중요한 건 가족들과 상의하셔야죠. 가족들과 상의하라고요. 굳이 잘 지낼 필요 없다던 사람이요. 지은아, 너 언제부터 우리가 가족이었어? 굳이 잘 지낼 필요 없다며? 지은이가 당황하더라고요. 어머니, 그게 그런 뜻이 아니었는데. 성우가 급하게 말하더라고요. 엄마! 주택연금 취소할 수 있어요! 같이 가요? 취소. 절대 안 해. 엄마! 그럼 저희가 나중에 상속받을 집은 어떻게 해요? 상속 얘기가 나오니까 정말 기가 막히더라고요. 상속. 너희는 내가 뭘 해도 부담스럽다고 하더니 이제는 상속 얘기해? 지은이가 나섰어요. 어머니, 주택연금 취소하러 같이 가요. 이런 건 신중하게 결정하셔야죠. 신중하게 결정했어. 한 달 동안 충분히 생각하고 결정한 거야. 어머니, 그래도 이건 너무 성급하세요. 그때 제가 지은이를 똑바로 쳐다보며 말했어요. 지은아, 너 그때 며느리와 굳이 잘 지낼 필요 없다고 했잖아. 어머니, 나도 이제 며느리랑 잘 지내지 않으려고 해. 지은이 얼굴이 새하얘졌어요. 어머니, 그게 그런 뜻이 아니었어요. 아니야. 정확히 그런 뜻이었어. 법적으로는 가족이지만 실질적으로는 남남이라며? 성우가 끼어들었어요. 엄마! 지은이가 잘못 말한 거예요! 사과할게요. 사과. 이제 와서 사과해. 지은이가 급해지더라고요. 어머니, 제가 잘못했어요. 죄송해요. 주택연금 취소해주세요. 안 해. 이미 첫 달 돈도 받았어. 첫 달 돈요? 응. 이 돈으로 내일부터 파크 골프 배우고 문화센터도 다닐 거야. 성우가 머리를 쥐어뜯더라고요. 엄마! 정말 어떡하는 거예요? 그 집이 저희 유일한 재산인데 유일한 재산? 너희 은벌이가 있잖아. 그래도 집값이 6억인데 6억이면 어때? 너희가 나한테 어떻게 했는데? 굳이 잘 지낼 필요 없다고 했잖아. 지은이가 울먹이더라고요. 어머니, 정말 죄송해요. 제가 진짜 잘못했어요. 이제 와서 죄송하다고? 삼계탕 가져다 뒀을 때 왜 거짓말했어? 독감 걸렸다고? 그리고 나를 거기 버려두고 너희는 즐겁게 놀러 갔잖아. 그건 그리고 커피차 보내줬을 때는 창피하다고 했잖아. 성우가 무릎을 꿇더라고요. 엄마, 제발요. 주택연금 취소해 주세요. 무릎 꿇지 마. 이미 늦었어. 엄마, 그럼 저희는 어떻게 해요? 너희는 너희끼리 잘 살아. 지은이가 정말 울기 시작했어요. 어머니, 제가 정말 잘못했어요. 앞으로 정말 잘할게요. 앞으로 잘하겠다고? 지금까지는 못했다고 인정하는 거네? 그게 아니라 지은아, 솔직히 말해봐. 너 나를 어떻게 생각했어? 지은이가 말을 못하더라고요. 간섭하는 시어머니? 부담스러운 존재? 맞지? 어머니, 맞다고 해봐. 지은이가 고개를 숙였어요. 이제야 솔직하네. 그럼 이제 서로 신경 안 쓰고 살자. 성우가 마지막으로 애원했어요. 엄마, 정말 안 되겠어요? 안 돼. 나는 이제 내 인생 살 거야. 그럼 저희는 진짜 어떻게 해요?
너희끼리 알아서 해. 부부가 됐으니까 서로 의지하고 살아. 그날 밤 성호 부부가 돌아간 후에 남편이 말하더라고요. 정희야, 좀 속상하지 않아? 뭐가? 그래도 우리 아들인데 당신 후회해? 후회야 안 하지만 나는 전혀 안 속상해. 오히려 시원해. 정말 시원했어요. 그동안 가슴에 맺혔던 응어리가 다 풀린 기분이었어요. 이제 정말 자유야. 그렇게 6개월이 지났어요. 지금 제 생활을 말씀드리면 정말 달라졌어요. 매일 아침 7시에 일어나서 파크 골프장에 가요. 선미랑 함께 동호회 활동하는데 정말 재미있어요. 정희야, 오늘 스윙 정말 좋아졌네. 그치? 요즘 매일 연습하고 있어. 얼굴도 완전 밝아졌어. 예전하고 다른 사람 같아. 그럼 스트레스가 없으니까. 파크 골프 끝나고 나면 문화센터에 가서 서예 수업 듣고 오후에는 요가해요. 처음에는 몸이 뻣뻣했는데 이제 제법 유연해졌어요. 어머님, 정말 열심히 하시네요. 네, 너무 재미있어요. 주택연금으로 나오는 220만 원이면 충분해요. 생활비와 취미생활비로 쓰는데 남편과 둘이 사는데 넉넉해요. 성우 부부와는 한 달에 한 번 정도 안부 전화해요. 예전처럼 자주 부르지도 않고 굳이 만나려고 하지도 않아요. 엄마, 그래도 가끔 만나요. 괜찮아. 너희도 바쁘잖아. 퇴견금은 정말 취소 안 되겠어요? 성우야, 그 얘기 그만해. 엄마는 지금 너무 행복해. 정말 행복해요. 며느리 눈치 안 보고 아들 눈치 안 보고 제가 하고 싶은 대로 사니까요. 지난주에는 선미랑 백화점에 갔어요. 예쁜 옷도 사고 화장품도 새로 샀죠. 정희야, 이 옷 너한테 정말 잘 어울린다. 그치? 나도 이런 옷 입어보고 싶었어. 예전에는 왜 안 샀어? 돈 아껴야 한다고 생각했지. 며느리랑 손주들 위해서. 바보 같았네. 내 돈인데. 맞아요. 제 돈인데 왜 못 썼을까요? 요즘 남편도 달라졌어요. 골프 레슨 받기 시작했거든요. 정희야, 나도 골프 배우니까 재미있네. 그러게. 당신도 예전보다 훨씬 활발해졌어. 그럼 스트레스가 없으니까 남편도 예전에는 며느리 때문에 제가 스트레스 받는 거 보면서 힘들어 했거든요. 지난달에는 정말 웃긴 일이 있었어요. 지은이가 갑자기 전화했거든요. 어머니, 안녕하세요. 응. 지은아, 뭔 일이야? 어머니, 이번 주말에 시간 되시면 저희가 찾아뵈도 될까요? 갑자기 왜? 그냥 오랜만에 안부 여쭙고 싶어서요. 괜찮아. 너희도 바쁘잖아. 어머니, 지은아, 너 혹시 임신했어? 네. 왜 그런 말씀을? 갑자기 이상하게 나오니까 평소에는 부담스럽다고 하더니 지은이가 말을 못 하더라고요. 아마 정말 임신한 것 같았어요. 지은아, 임신했으면 축하해. 건강하게 낳아. 어머니, 그런데 육아는 너희끼리 알아서 해야 해. 나는 이제 바빠. 네. 파크 골프도 해야 하고 서예도 배워야 하고 다음 달에는 유럽 여행도 가야 해. 정말 그래요. 요즘 제가 얼마나 바쁜지 몰라요. 예전에는 며느리 눈치 보느라 집에서 가만히 앉아 있었는데 이제는 할 일이 너무 많아요. 지금까지 남 위해서 살았으니까 이제 나를 위해서 살아야죠. 가끔 성호가 엄마 그래도 가족인데 이런 말 하는데 저는 이제 확실해요. 가족이라는 건 서로를 배려하고 존중할 때 의미가 있는 거지. 한쪽만 일방적으로 베풀고 참으면서 유지하는 건 진짜 가족이 아니에요. 지은이가 굳이 잘 지낼 필요 없다고 했을 때 정말 상처받았는데 이제 와서 생각해보니까 그 말이 저를 자유롭게 해줬어요. 이제 저도 굳이 잘 지내려고 하지 않아요. 그냥 각자 편한 거리를 두고 살아요. 그게 서로에게 좋은 것 같아요. 사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영상 보시고 어머니의 행동이 잘못됐다고 생각하신다면 댓글로 의견을 남겨주세요. 다음 영상에서도 재밌는 사연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무료로 누를 수 있는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을 눌러주시면 다음 영상을 더 빨리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있습니다. 제이야, 올해 여름엔 우리 셋이서 같이 바닷가라도 다녀오자. 내가 평생 못 가본 게 그거라. 소원이구나. 어머니, 또 그 얘기예요? 저희는 매년 친정이랑 가기로 돼 있어요. 시댁이랑 휴가 가는 바보 같은 며느리가 어딨어요? 그래도 한 번쯤은 가족끼리. 그만 말씀하세요. 굳이 시댁까지 챙길 필요 없어요. 친정만 챙기면 충분해요. 시어머니와 며느리의 대화입니다. 대체 무슨 일일까요? 사연 시작 전에 무료 구독 버튼 눌러주시고 좋아요, 알람 설정도 눌러주시면 큰 행운이 밀려 들어올 거예요. 사연 들어보시고 어머니의 행동이 잘못됐다고 생각하신다면 댓글로 의견을 남겨주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68세 박정혜라고 합니다. 젊을 때는 하루 벌어 하루 사는 게 바빠서 가족끼리 여름휴가 한 번 다녀온 적이 없어요. 장사를 그만두면 손님이 끊길까 무섭고 하루벌이가 끊기면 다음 달 생활비가 막막했으니 늘 집과 가게를 오가며 버텼습니다. 그게 당연한 줄 알았는데 남편이 세상을 떠난 뒤 영정 앞에 앉아 제일 많이 후회한 게 바로 그거였습니다. 한 번쯤은 아이 손잡고 남편과 모래사장을 걸었어야 했는데 그 생각만 하면 가슴이 저릿저릿했어요. 그래서 제 작은 바람 하나가 생겼습니다. 아들이 결혼하면 며느리와 셋이서라도 바닷가에 가자. 남들처럼 가족사진 한 장쯤 남기자. 제게는 그게 평생 못 이룬 소원이었거든요. 그런데 며느리 제이와 지내면서 저는 이상한 벽을 자꾸 느꼈습니다. 겉보기엔 싹싹한데 시댁을 대할 때만큼은 얼음장처럼 차가웠거든요. 어느 날 저녁 밥상을 물리며 아들 승건에게 조심스레 말을 꺼냈습니다. 승건아, 올해 여름엔 우리 셋이서 같이 바닷가나 다녀올까? 아들이 대답하기도 전에 제이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어머니, 저희는 이미 친정이랑 여행 계획 다 잡았어요. 이미 정해진 것이라서 취소하기도 힘들어요. 저는 애써 웃으며 다시 말했습니다. 그래도 올해 한 번만은 같이 가자. 내가 너희랑 좋은 추억 하나 남기고 싶구나. 제이는 제 말을 자르듯 짧게 내뱉었습니다. 어머니는 혼자 계시는 게 더 편하시잖아요. 아들은 고개를 숙인 채 말 한마디를 못했습니다. 저는 웃음을 억지로 지으며 자리에서 일어났지만 가슴 안쪽에서 뜨겁던 무언가가 툭 하고 떨어져 내리는 소리가 들리는 듯했어요. 창문 밖으로 흘러내린 여름 햇살은 유난히도 따갑고 걸음걸음마다 제 그림자가 무겁게 늘어져 있었습니다. 며느리 제이와의 첫 서운함은 전화에서부터 시작됐습니다. 전화벨이 울리면 반갑기보다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화면에 뜬 이름을 보는 순간 아, 또 무슨 일이구나 싶었습니다. 어머니, 이번 달에 대출이자가 너무 빠듯해요. 혹시 조금만 도와주실 수 있을까요? 얼마가 모자라니? 200만 원만 있으면 숨통이 트일 것 같아요. 다음 달엔 꼭 갚을게요. 그 말에 저는 통장을 꺼냈습니다. 손끝이 떨렸지만 이왕 부탁하는데 안 들어줄 수는 없었어요. 보내주고 나면 고맙다는 전화가 올까 싶었지만 그 뒤로는 연락 한 통 없었습니다. 며칠 뒤 제가 먼저 전화를 걸었지요. 제이야, 이번에 병원 정기검진이 있어서 같이 가줄 수 있겠니? 내가 혼자 다니려니 조금 겁이 나네. 어머니, 제가 지금 회의 중이에요. 나중에 문자 주세요. 또 끊기는 신호음을 들으면서 제 귀가 먹먹해졌습니다. 그날 병원 대기실 의자에 혼자 앉아 있자니 옆에 있던 다른 환자들이 딸과 아들의 손을 잡고 웃으며 대화하는 모습이 괜히 더 눈에 밟혔습니다. 저는 번호표를 꼭 쥔 채로 한숨만 쉬었어요. 제사가 되면 더 확연하게 차이가 드러났습니다. 제이야, 이번 제사에는 꼭 와야지. 어머니, 제가 요즘 허리가 너무 아파요. 오래 서 있기도 힘들고요. 죄송해요. 저는 안쓰러운 마음에 그럼 쉬어라. 했습니다. 그런데 며칠 뒤 SNS에 올라온 사진을 보고는 숟가락을 놓아버렸습니다. 우리 친정 제사 한우와 대게로 든든하게 차렸어요. 역시 우리 집 최고. 사진 속 상차림은 화려했습니다. 빨갛게 익은 대게 다리, 윤기 흐르는 불고기, 접시에 가지런히 놓인 각종 전들. 댓글마다 와 사위가 복받았다는 말이 이어졌습니다. 그 순간 제 마음이 서늘해져 국에 올라오던 김이 눈앞에서 사라지는 듯 했습니다.
집에 가서도 서운함은 계속됐습니다. 제가 반찬을 바리바리 챙겨 들고 가면 제이는 문만 열어주고 고개를 까딱했습니다. 어머니, 그냥 여기 두세요. 전 바빠서 방에 들어가야 해요. 열무김치, 코다리조림, 두부조림 만들었어. 같이 밥상 차려 먹자. 김치찌개 끓일게요. 냄비는 저기 있으니까요. 대충 냄비를 탁 올려놓더니 방으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텔레비전 소리만 남은 거실에서 혼자 밥을 먹으려니 반찬 맛도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며칠 뒤 친정부모님이 오셨다는 이야기를 들었을 땐 정말 억장이 무너졌습니다. 한정식집 앞에서 활짝 웃는 단체 사진이 올라왔고 테이블 위에는 갈비찜, 전복죽, 잡채, 화려한 코스 요리가 줄줄이 깔려 있었습니다. 사진 속 제이는 팔짱을 끼고 행복하게 웃고 있었지요. 저는 그 사진을 보며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나는 김치찌개 한 냄비에 밥 말아 먹는데 친정 부모님께는 저렇게 대접하는구나. 더 서운한 건 SNS에 올라오는 글귀였습니다. 역시 우리 친정이 최고. 우리 가족만큼 든든한 울타리는 없다. 그 글을 읽는 순간 제 가슴 속에서 뭔가 부서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나는 울타리가 아닌가? 나는 이 집에서 어떤 존재일까? 눈물이 차올라 화면을 꺼버렸습니다. 이런 일들이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전화는 돈 필요할 때만, 제사에는 빠지고 친정 제사엔 빠지지 않고, 시댁은 김치찌개 한 그릇, 친정 부모는 한정식집, 그리고 SNS 속 화려한 과시까지. 차곡차곡 쌓이는 그 순간마다 제 속은 까맣게 타들어갔습니다. 그래도 저는 꾹 참았습니다. 아들 체면을 생각해서, 그리고 며느리와 잘 지내야 한다는 마음에 늘 애써 웃으며 넘겼습니다. 하지만 그때마다 제 마음속에는 또렷한 문장이 새겨졌습니다. 나는 필요할 때만 불려지는 사람, 아무도 기억하지 않는 사람. 올해 여름이 다가오자 저는 마음을 굳혔습니다. 더는 참지 말고 한 번쯤은 내 소망을 말해야겠다. 가족과 함께하는 여름휴가, 그 소망을 다시 꺼내야겠다고요. 더는 미루지 말고 이번에는 꼭 내 뜻을 전해야겠다. 평생의 소망이자 마지막 로망일지도 모르는 가족여행. 그걸 포기한다면 나는 앞으로 2번 다시 기회가 없을 것 같았거든요. 저녁 무렵 아들 집에 들렀습니다. 거실에는 에어컨 바람이 시원하게 돌고 있었고 며느리 제이는 소파에 앉아 노트북을 펼쳐놓고 있었어요. 아들 승건은 옆에서 휴대폰으로 뉴스를 보고 있더군요. 저는 손에 들고 간 과일 봉지를 식탁 위에 내려놓으며 웃으며 말을 꺼냈습니다. 승건아, 제이야, 올해 여름에는 우리 같이 어디 좀 다녀올까? 바닷가든 산이든 가까운 데라도 좋아. 셋이서 함께 추억 하나 남기고 싶구나. 제 목소리가 떨리지 않게 조심했는데도 속으로는 심장이 두근두근 뛰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 말이 끝나기가 무섭게 제이가 얼굴도 들지 않은 채로 대답했습니다. 어머니, 저희는 이미 친정이랑 여행 예약했어요. 매년 가는 거라 취소하기도 어렵고요. 그 말에 저는 잠시 멍해졌습니다. 그래도 꾹 참고 한 번 더 웃음을 지으며 말했지요. 그래도 올해만큼은 나랑 같이 가자. 내가 평생 못 해본 게 그거라서 그렇다. 짧게라도 좋으니 같이 가자꾸나. 제이는 노트북을 덮으며 제 얼굴을 정면으로 바라봤습니다. 눈빛은 차가웠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요. 저는 시댁이랑 휴가 가는 게 무슨 의미가 있는지 모르겠어요. 어머니는 여름 휴가 가는 거 안 좋아하시잖아요. 저흰 매년 친정이랑 정해진 약속이 있어요. 그걸 깨고 싶지 않아요. 그 말에 제 귀가 뜨겁게 달아올랐습니다. 방 안의 공기가 싸늘해지는 게 느껴졌습니다. 아들 승건은 눈치를 보며 휴대폰만 만지작거렸습니다. 제가 기대했던 그래, 어머니 소원인데 올해만은 함께하자라는 말은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저는 다시 한번 아들에게 눈길을 보냈습니다. 승건아, 너는 어떻게 생각하니? 올해는 엄마랑 같이 가면 안 될까? 그제야 아들이 고개를 들었지만 목소리는 힘이 없었습니다. 엄마, 제 말대로 올해는 좀 힘들지 않을까 싶어요. 예약도 다 했고 내년에 기회가 있지 않을까요? 순간 가슴속이 꽉 막혀오는 것 같았습니다. 내년에라는 말이 그렇게도 잔인하게 들릴 수가 없었습니다. 남편도 없이 혼자 보내온 지난 세월, 늘 내년에,
다음에라며 밀었던 제 삶이 주마등처럼 스쳤습니다. 그래, 알았다. 그럼 너희 일정대로 다녀와라. 억지로 웃음을 지었지만 속에서는 뭔가 부서져 내렸습니다. 대답을 하고 일어나는데 다리가 후들거려 한동안 현관 앞에 서서 숨을 고르지 않으면 안 됐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여름 해가 지고 있었는데 저녁 노을빛이 제 얼굴을 붉게 물들였습니다. 사람들은 가족과 함께 팔짱을 끼고 걸어가고 아이들은 아이스크림을 들고 까르르 웃고 있었습니다. 그 모습들이 눈부시게 행복해 보였지만 저한테는 멀리 있는 별빛처럼 닿을 수 없는 세상 같았습니다. 집에 들어와 불을 켜자 고요함이 저를 삼켰습니다. 텅 빈 거실에 앉아 남편 영정을 바라봤습니다. 그 앞에서 저는 조용히 중얼거렸습니다. 여보, 당신 살아있을 때 우리 한번 같이 가자고 했었지. 나는 끝내 그 약속도 못 지켰네. 아들한테 기대는 게 아니었는데 그마저도 욕심이었나 봐. 눈물이 볼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그날 밤 베개는 금세 젖어버렸고 창밖에서는 여름벌레 소리가 끊임없이 들려왔습니다. 저는 그 소리가 마치 제 가슴을 갉아먹는 듯이 들렸습니다. 그날은 불볕더위가 하늘을 내려찍던 날이었습니다. 습한 바람이 숨통을 조이는 듯했고 시장 골목은 채소 냄새와 땀 냄새가 뒤섞여 숨쉬기도 힘들었어요. 저는 손에 장바구니를 꼭 쥔 채로 천천히 걸었습니다. 아들 부부랑 같이 여름 휴가를 가고 싶다는 마음을 접은 지 며칠, 그래도 혼자라도 맛있는 반찬을 준비해야지 싶어 두부랑 열무, 참깨를 샀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눈앞이 핑 돌더니 귀가 멍해졌습니다. 땀이 식은땀처럼 등줄기를 타고 흘러내렸고 발이 휘청거렸습니다. 장바구니가 손에서 미끄러지며 바닥에 와르르 쏟아졌습니다. 토마토가 대굴대굴 굴러가고 주변 상인들이 놀라서 달려왔습니다. 아줌마 괜찮으세요? 엄마 얼굴이 하얗게 질리셨어요. 얼른 119 불러요. 그 순간 제 몸이 바닥으로 푹 꺼지는 듯했습니다. 눈을 떠보니 하얀 형광등 불빛이 머리 위에서 아른거리고 있었고 제 팔에는 링거 바늘이 꽂혀 있었습니다. 응급실 침대 위에 누워있는 저를 보면서 간호사가 다가왔습니다. 혈압이 많이 떨어지셨어요. 당분간 안정을 취하셔야 해요. 보호자분께 연락하세요. 저는 힘겹게 고개를 끄덕이며 핸드폰을 찾았습니다. 아들 승건에게 전화를 걸었죠. 신호가 몇 번 울리자 반가운 목소리 대신 다급한 소음이 먼저 들렸습니다. 엄마, 무슨 일이에요? 지금 저희가 짐 싣고 나가려던 참인데. 승건아, 나 지금 응급실에 있어. 장 보다가 쓰러져서. 전화기 너머로 순간 정적이 흘렀습니다. 이어 들려온 건 제2의 날카로운 목소리였습니다. 어머니, 그냥 잠깐 더우셔서 그러신 거잖아요? 링거 맞으면 괜찮아져요. 우리 지금 출발해야 돼요. 예약 다 해놨는데 취소하면 예약금은 내야 하고 난리 난다고요. 저는 잠시 말을 잊지 못했습니다. 그래도 엄마가 병원에 있는데 잠깐 들렀다 가면 안 되겠니? 이번엔 승건이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엄마, 미안해요. 제 말대로 지금은 조금 어려울 것 같아요. 제가 내일 바로 전화드릴게요. 내일 제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내일이 아니라 지금이 필요한 순간인데 눈앞이 다시 흐려졌습니다. 전화를 쥔 제 손이 덜덜 떨렸습니다. 그래, 알았다. 잘 다녀와라. 전화기 너머로 제2 웃음소리가 들렸습니다. 승원 씨, 빨리 타요. 늦겠어요. 또 끊긴 전화기에서 전파음만 들려왔습니다. 저는 핸드폰을 가슴 위에 올려놓고 눈을 감았습니다. 옆 침대에서는 간호사가 환자에게 걱정 마세요. 보호자분 곧 오실 거예요라고 다정하게 말하고 있었지만 제 곁에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머리맡에 놓인 가방 속에서 남편 영정 사진이 떠올랐습니다. 장례식 날 영정 앞에서 눈물을 흘리던 제 모습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여보, 나 왜 이렇게까지 살아야 해? 당신 떠난 후에 단 한 번이라도 행복해지고 싶었는데. 목이 메어 더는 말을 잊지 못했습니다. 눈물이 베개에 스며들었고 응급실의 삭막한 기계음이 제 가슴을 쿵쿵 때렸습니다. 그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이 집안에서 나는 누구에게도 필요 없는 존재구나.
밤이 깊어지도록 아들 부부는 오지 않았습니다. 저는 링거 바늘이 꽂힌 팔을 멍하니 바라보며 다짐했습니다. 이제는 더는 기다리지 않겠다. 내 삶을 내 손으로 지키겠다고. 병원 침대에 누워있던 저는 하룻밤 내내 눈을 감지 못했습니다. 링거액이 천천히 떨어지는 소리만 들렸고 천장 불빛은 마치 날 신문하는 것처럼 차갑게 내려다보고 있었습니다. 아들 부부에게 전화를 했던 순간이 머릿속에서 자꾸만 반복됐습니다. 내일 전화드릴게요. 취소 못해요. 그 말들이 메아리처럼 귀에서 떠나질 않았습니다. 남편 영정이 떠올랐습니다. 장례식장에서 떨리는 손으로 영정 사진을 부여잡고 있던 제 모습, 그리고 남편의 미소. 그 미소가 마치 제게 말하는 듯 했습니다. 정혜야, 너를 아프게 하는 사람들을 위해 더는 살지 마. 눈물이 솟구쳤습니다. 베개가 다 젖어버릴 만큼 울고 난 뒤에야 겨우 마음이 정리되더군요. 이제 끝내자. 나는 더는 필요할 때만 불려지는 사람이 아니다. 내 삶은 내가 지키겠다. 퇴원하고 집으로 돌아오자마자 저는 서류철을 꺼냈습니다. 집문서, 땅문서, 통장 사본. 그동안 아들에게 증여하려고 차곡차곡 모아둔 서류들이었지요. 손끝이 떨렸습니다. 한때는 이 종이들이 아들에게는 희망일 거라 생각했는데 이제는 제 발목을 잡는 쇠사슬 같았습니다. 저는 다음 날 곧장 법무사 사무실을 찾아갔습니다. 법무사 사무실은 하얀 벽에 문서들이 정리돼 있었고 차가운 커피 향이 났습니다. 법무사가 제 앞에 앉아 말했습니다. 박 여사님, 이 재산을 아드님께 증여하지 않고 처분하시겠다는 거죠? 네, 집과 땅 전부 정리해 주세요. 제 앞으로 있던 증여 서류도 파기해 주시고요. 혹시 아드님과 갈등 때문에 그러시는 건가요? 저는 깊게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네, 저는 이제 제 삶을 제 손으로 지킬 겁니다. 도장을 찍는 순간 제 손끝에서 전율이 흘렀습니다. 마치 무거운 족쇄가 풀려나가는 듯 가슴이 시원하게 트였습니다. 집과 땅을 처분해 얻은 돈은 일부는 제 작은 딸에게, 일부는 평생 마음속에 두었던 소년소녀가장 재단에 기부하기로 했습니다. 은행 계좌의 이체 버튼을 누르며 제 눈에서는 눈물이 났지만 이번에는 슬픔이 아닌 해방의 눈물이었습니다. 며칠 뒤 동네 이웃 이순복 여사가 제 집에 놀러 왔습니다. 그녀는 시장에서 같이 장사하던 오랜 친구였지요. 소파에 앉아 차를 마시던 그녀가 제 얼굴을 똑바로 보며 물었습니다. 정혜 언니, 어디 아픈 거 아냐? 얼굴이 울쭉해졌네. 며칠 전에 시장에서 쓰러져서 병원에 다녀왔어. 근데 승건이랑 제이가 결국 안 왔어. 그냥 여행 갔지 뭐. 순복 여사의 눈이 동그래지더니 손바닥으로 무릎을 탁 쳤습니다. 뭐라고? 아니, 엄마가 응급실에 있는데도 여행을 갔다고? 언니, 그런 애들한테 집이고 땅이고 줄 필요 없어. 잘했어. 아주 잘했어. 내가 다 속이 시원하다. 저는 그 말에 피식 웃음이 났습니다. 순복 여사의 목소리는 동네 장터를 울리던 호탕한 목소리 그대로였고 그날따라 제 가슴에 사이다처럼 파고들었습니다. 그래, 나 잘한 거 맞지? 그럼 언니 같은 사람은 이제라도 자기 노후 챙겨야 돼. 그런 애들은 있어도 없는 셈 치고 살아. 이제라도 내 삶을 내 거로 만들었어. 남은 시간은 내 마음대로 살 거야. 순복 여사가 제 손을 꼭 잡아주었습니다. 그 손이 참 따뜻했어요. 며느리에게는 한 번도 느끼지 못했던 온기였습니다. 그날 밤 저는 오랜만에 꿀같은 잠을 잤습니다. 이불 속에서 혼잣말로 중얼거렸습니다. 이제 내 삶은 내 것이다. 누구도 흔들 수 없다. 며칠이 지나고 아들 부부는 휴가를 마치고 돌아왔습니다. 여행 사진이 또다시 SNS에 올라왔습니다. 우리 친정 가족과의 최고의 여름 휴가, 웃는 얼굴들, 바닷가 배경, 고급 리조트 수영장. 그 화면을 보면서 저는 아무런 감정도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이미 제 마음속에서는 모든 것이 정리돼 있었으니까요. 그러던 어느 날 제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발신자는 제이였습니다. 순간 어떤 말을 할지 짐작이 갔습니다. 통화를 누르자마자 그녀의 목소리가 당당하게 쏟아져 나왔습니다. 어머니, 저희 내년에 유럽 여행 가기로 했거든요.
근데 예산이 좀 부족해요. 집값도 오르고 물가도 오르잖아요. 그러니까 어머니가 조금만 보태주시면 좋겠어요. 솔직히 집이고 땅이고 다 결국 우리한테 올 거잖아요. 그거 조금만 당겨 쓰는 거라고 생각하세요. 제 귀가 순간 붉게 달아올랐습니다. 하지만 이번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저는 낮고 단단한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제이야, 내가 몇 년째 여름휴가를 친정 식구들이랑만 보내는 걸 지켜봤다. 나도 같이 가고 싶다는 말 몇 번이나 했는데도 단칼에 거절했지. 내가 병원에 누워 있어도 모른 척하고 여행 가는 너희한테 이제 줄 건 아무것도 없다. 뭐라고요? 어머니, 지금 장난하세요? 우리한테 줄 집도 있고 땅도 있잖아요. 그거 다 우리 몫인데 어디다 쓰셨다는 거예요? 없다. 집도 땅도 내들이 바랐던 건 전부 정리했다. 필요할 때만 찾고 제사도 휴가도 시댁은 뒷전으로 여기는 너희한테는 한 푼도 안 남겼다. 제사도 휴가도 이제 너희들 하고 싶은 대로 해라. 대신 나한테는 바라지 마라. 순간 전화기 너머에서 제이가 노발대발했습니다. 뭐라고요? 어머니, 제정신이에요? 남들이 알면 창피해서도 우리한테 다 물려주셔야지. 세상에 어느 시어머니가 그런 식으로 재산을 써요? 어머니, 이기적이세요. 평생 저희 힘들 때마다 죽음이라도 도와주셔야 하는 거 아닌가요? 오히려 남들처럼 잘 살고 싶다고요. 그 목소리는 비아냥과 욕설이 섞여 제 귀를 찔렀습니다. 저는 눈을 감고 잠시 호흡을 가다듬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말을 이어갔습니다. 내가 평생 남편하고 고생하면서 모은 돈이다. 그 사람 살아있을 때 한 번이라도 같이 여행 가고 싶었는데 끝내 못했어. 그 안을 지금까지 안고 살았다. 그런데 너희한테도 바랐던 작은 소망마저 짓밟히는 걸 보면서 내가 이제야 깨달았다. 내 노후는 남이 아니라 내가 지켜야 한다는 걸. 어머니, 지금 그게 말이 돼요? 우리 다 무시하시겠다는 거예요? 저는 단호하게 대답했습니다. 그래. 나는 더는 너희 눈치 안 본다. 내 노후는 내 선택으로 지킨다. 그 말을 끝으로 전화를 끊었습니다. 손에 남은 휴대폰이 유난히 가볍게 느껴졌습니다. 며칠 뒤 저는 이순복 여사와 몇몇 친구들과 함께 근처 산으로 소박한 나들이를 갔습니다. 도시락에는 김밥, 삶은 계란, 시원한 보리차. 찬바람이 얼굴을 스칠 때 저는 오랜만에 소리 내웃었습니다. 남편 영정이 떠올랐습니다. 마음속으로 이렇게 속삭였습니다. 여보, 이제야 내가 당신이 못 지킨 여름휴가를 대신 지켜. 비록 늦었지만 이게 진짜 내 삶이야. 햇살은 따갑지 않고 따스하게 내려앉았고 저는 한 번도 느껴보지 못한 자유를 만끽했습니다. 그 순간만큼은 분명히 알 수 있었습니다. 이제 내 인생은 누구도 대신하지 못한다는 걸. 며칠이 지나고 현관벨이 울렸습니다. 문을 열자 아들 승건과 며느리 제이가 서 있었습니다. 얼굴은 잿빛이었고 손에는 조그만 과일 상자가 들려 있었지요. 엄마, 승건이 머뭇거리며 입을 열었지만 그 목소리에는 힘이 없었습니다. 제이도 억지 미소를 지으며 다가왔습니다. 어머니, 지난번에 제가 좀 말을 심하게 했죠. 사실은 제가 너무 예민했었나 봐요. 죄송해요. 이번엔 저희가 잘못했어요. 앞으로는 어머니 말씀 잘 따를게요. 재산 얘기도 괜히 욕심내서 한 거예요. 그냥 잊어주세요. 그 순간 제 마음이 잠시 흔들릴 법도 했지만 이미 제 안에서는 오래전부터 모든 게 끝났습니다. 병원 침대에서 흘린 눈물, 남편 영정 앞에서의 다짐, 그리고 법무사 사무실에서 도장을 찍던 그 순간의 해방감이 제 마음을 단단히 붙잡아 주었습니다. 저는 조용히 그러나 단호하게 대답했습니다. 너희가 무릎 꿇고 빈다 해도 달라질 건 없어. 재산은 이미 정리했다. 너희에게 줄 것도 다시 기대할 것도 없어. 이제 와서 빌어도 이미 끝난 일이다. 승건은 고개를 푹 숙였고 제이의 입술은 파르르 떨렸습니다. 순간 그녀의 얼굴에 억울함과 분노가 동시에 스쳤지만 더는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저는 천천히 문을 닫으며 말했습니다. 앞으로는 너희도 너희 삶을 살고 나는 내 삶을 살겠다. 내 노후는 내 선택으로 지킨다. 문이 닫히는 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그 뒤로 들려오던 신음 같은 발자국 소리가 계단 아래로 사라져갔습니다. 저는 깊은 숨을 내쉬고
남편 영정 앞에 향을 피웠습니다. 향연기가 천천히 올라가며 집안을 감싸자 남편의 목소리가 들리는 듯 했습니다. 정혜야, 잘했다. 이제야 내가 내 삶을 찾았구나. 그제야 저는 편안히 웃을 수 있었습니다. 여름 햇살이 창가로 비쳐 들어왔고 마음은 그 어느 때보다 가벼웠습니다. 사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영상 보시고 어머니의 행동이 잘못됐다고 생각하신다면 댓글로 의견을 남겨주세요. 다음 영상에서도 재밌는 사연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무료로 누를 수 있는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을 눌러주시면 다음 영상을 더 빨리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